이병헌 연기가 오지고 지렸다. 어떻게 황궁 아파트만 살아남을 수 있었나?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가 가장 튼튼한 아파트는 어딜까? 지진이 벌어지면 황궁 아파트가 될 한국인의 장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가 가장 튼튼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는 에 있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 황궁 아파트가 굉장히 서민 아파트로 나오는데 요즘 서민들은 있어야 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보 이석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분양, 시세 이런 딱딱한 얘기 말고 좀 재밌는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장안의 화제인 영화죠.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점에서 본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과연 어떤 영화였을지. 제 옆에 나와 계신 분 처음 보실 때 누구시죠? 저는 매부리에서 영상 기획하고 편집하는 임창현 PD라고 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좀 영화에 대한 평. 일단은 예고편만 보셔도 아실 것처럼 이병헌 연기가 오지고 지렸다. 왜 이렇게 상스럽게 가는 건가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아파트가 주인공인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아파트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는 채널이잖아요. 한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참 이게 되게 시의적절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순살 아파트라든지 전세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의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좀 부동산 관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황궁 아파트가 어디인지, 어디에서 모티브를 따왔는지 그런 게 좀 영화 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시내21 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3호선 금호역 인근이다, 황궁 아파트는. 파도처럼 출렁이는 지진 장면이 나오는 게 3호선 약수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진한 장소에서 황궁 아파트를 이제 보면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3호선 인근에 약간 좀 그렇게 황궁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 어디 있나 봤더니 금호역 이제 동편에 두산 아파트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드림 팰리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좋은 옆에 있는 아주 신축? 좋은 신축 아파트. 두산 아파트 길 건너에 옥스파클스라는 또 아주 신축 좋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호갱노노에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드림 팰리스, 그게 이제 실제로는 옥스파클스인데 최근에 33평짜리가 18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황궁 아파트, 금호 두산 아파트죠. 이게 31평짜리가 11억 1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 황궁 아파트가 굉장히 서민 아파트로 나오는데 요즘 서민들은 11억 1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또 이제 아파트 보면서 되게 특이했던 게, 이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고 기역자로 된 아파트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기역자로 된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이 아파트의 연식은 어느 정도일까 추측해보면 이게 보통 1980년에 딱 지어진 아파트예요. 기역자 복도식 아파트가 갖는 특징이 있어요. 주민분들이 서로가 다 보여요. 그쵸. 심지어 기역자로 돼 있으면 막 아래층에 있는 분들 막 문 닫고 여는 거 당연히 보이죠. 막 인사도 하고 그래요. 복도식 아파트는 커뮤니티가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요즘 말로. 근데 반대로 이 영화에서는 감시를 하기 아주 용이한 구조. 그래서 이제 극 중에서 박보영 배우님이 하는 역할이 외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몰래 들어와 있는 거를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아파트 대표인 영탁, 이제 이병헌 배우님한테 걸리죠. 이제 그런 것도 복도식 아파트, 기역자로 된 복도식 아파트여서 가능했던 설정이다. 친밀과 감시가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 그렇죠.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황궁 아파트만 홀로 살아남을 수 있었나? 그쵸.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단지가 다 남아있으면 모르겠는데 한 동만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참 궁금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단지들은 같은 단지면 동마다 내린 설계가 다 똑같아요. 네. 모든 동이 같은 진도를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를 수 있는 건 뭐냐면, 같은 아파트 땅이더라도 그 땅 아래에 있는 돌마다 성질이 조금씩, 그리고 단단한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동만 남는 게 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옛날에 집안이 어디는 또 탄탄하고
어디는 좀 어디는 좀 무르고 뭐. 네. 그래서 좀 무른 데들은 말뚝을 박아서 이제 집안을 다지거든요. 같은 단지에서도 말뚝을 박는 동이 있고 안 박는 동이 있는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가령 이제 말뚝을 박은 데는 진동을 말뚝이 받아서 그대로 올리고 그냥 땅이 흔들릴 때 말뚝을 따라서 이게 다 흔들려 버리니까 말뚝을 박은 아파트는 좀 더 지진에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말뚝을 안 박은 아파트이지 않을까. 뭐 그 살아남은 황궁 네, 아파트. 황궁 아파트가. 네.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모르겠습니다. 뭐 구조기술사분들이 한번 직접 나와서 해설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봤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가 가장 튼튼한 아파트는 어딜까? 지진이 벌어지면 황궁 아파트가 될 황궁이들 사는 부부인가? 이걸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가 가장 튼튼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는 판교에 있는 더샵 판교 퍼스트라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단지 홍보할 때부터 이 우리 아파트는 정말 튼튼한 아파트라는 거를 되게 홍보를 강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진도 7.5에도 견디는 그런 정도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절대 그 아파트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인터넷에 나무위키 이런 데 보면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모델인 아파트다.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나무위키. 이 영화에서는 사실 첫 장면도 되게 기억에 남고 좋았었거든요. 첫 오프닝 시퀀스가 이제 옛날 아파트부터 현재 아파트로 이제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요것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게 사실 첫 장면이 많은 걸 이제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처음에 나왔던 자료화면처럼 이제 연출돼서 나온 게 있어요. 뉴스 영상처럼 이제 나오는 장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거기서 이제 기자 내지 혹은 앵커로 추측되는 분이 하는 멘트가 있어요. 저는 지금 거대한 시멘트 구조의 아파트 숲 속에 하나의 작은 점으로 서서 문득 외로움 같은 것을 느낍니다. 분명히 아파트는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의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아파트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의 멘트라고 하기엔 대단히 좀 감성적이고 촉촉해요. 그쵸, 그런 동시에 좀 아파트를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는 면이 있죠. 처음 아파트가 이제 등장했을 때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해서 좀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이제 불리는 거는 1930년에 지어진 미쿠니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거라서 미쿠니 상사라는 회사에서 한국에서 이제 주재원들이 사용하는 관사로 쓰라고 해서 만든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최초의 한국식 아파트로는 1958년 종암 아파트 꼽습니다. 이거는 오픈할 때 이승만 대통령도 와서 연설도 하고 그랬던, 여기가 최초로 세대별로 화장실이 있었던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아파트예요. 그 당시에 이제 기사를 좀 살펴봤어요. 실제로 분위기가 어땠는지. 일단은 문제로 나왔던 게 불결하다. 아파트가 수압도 좀 낮고 그 당시에 기술력 때문에 수압이 낮으면 이제 변기에 물도 잘 안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씻을물도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처음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될지 그러니까 보통 저희 이제 아파트는 쓰레기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이제 근데 그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바로 세대 앞에다 막 버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요즘도 문제가 되는 층간 소음. 아파트가 뭐 1, 2, 3, 4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음 문제가 좀 심각했다고 해요. 그쵸. 마지막으로는 비싸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마포 아파트 1962년에 지은 아파트인데 15평짜리가 보증금이 5만 원, 월세가 3,500원이었다고 해요. 5만 원이 현재 가치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가치로는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원. 그리고 3,500원은 지금 돈은 한 14만 원 정도. 그만큼 당시에 아파트 인기가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었겠네요. 처음에는 미입주가 되게 많았다고요. 10%밖에 입주되지 않았다는 기사도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후대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우리 황궁 아파트의 안전과 우리의 목숨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책임감과 결단력이 있는 분! 이제 영화에서 중요한 게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대표라는 거 혹시 실제에서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일단은 저는 이 그 영화에서 가장 좀 핵심을 관통하는 대사, 아파트는 주민의 것. 그렇죠. 아파트는 주민의 것. 실제 이제 우리 현실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들이 제도로 있는데 권한이 막강해요, 회장이 생각보다. 근데 뭐 회의를 이제 소집하고
그다음에 의결하고 안건에 뭐를 올릴지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장들의 권한이라서 회장들이 좀 그런 것들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 회장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 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수공사를 어디를 맡길 거냐, 도색공사 어디 맡길 거냐, 뒷돈 이런 거를 받은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그냥 써버린 케이스도 있어요. 네. 막 억대 해먹은 사람들도 있어서 뭐 징역 받고 이런 현실에서도 그 회장의 권한이 꽤나 막강하다. 물론 뭐 그런 원시 상태처럼 막 이렇게 사람에 대한 폭력을 휘둘리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대표를 뽑는 그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반범대를 아마 뽑는 거였나 그랬을 텐데 네네. 뭐 누구 뭐 하세요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자가예요 전세예요? 그쵸. 이런 일은 주인이 자기 집인 사람이 해야 된다 그쵸.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도 전세는 거의 사실상 하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 법상으로 개념이 집 주인은 그 입주자고 집 주인이 아닌 세입자는 사용자라고 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집주인들이 후보로 나서지 않는 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제한적인 조건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네. 굉장히 희박하다. 네. 여기서부터는 스포 구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병헌의 정체죠. 사실은 이병헌은 이 아파트의 주민이 아니고 실제 이병헌의 이름은 모세범이고 그 모세범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아파트를 사고 싶었지만 중간에 어떤 부동산 사기 같은 걸 당하잖아요. 그 부분이 과연 어떤 사기일까? 이런 것도 추측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셔서 참 힘들었어요. 제가 이게 참 그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써보긴 써봤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의 상황부터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세범, 그러니까 실제 이병헌의 본체죠. 그쵸. 이름을 바꾸기 전에 모세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범이 김영탁을 찾아가죠. 네. 근데 김영탁은 자기는 돈 받은 게 없다. 네. 나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병헌은 화가 나서 헛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외국으로 튄 부동산 그 새끼 그 다음에 돈 받아 먹은 네 친구 새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범이 있고 김영탁이 있고 김영탁의 친구가 있고 공인중개사까지 있는 거죠. 근데 김영탁의 어떤 대사가 있냐면 그러길래 싸게 나왔다고 누가 함부로 그렇게 돈 넣으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추측컨대 그 김영탁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싼 가격에 금매로 나왔나 봐요. 나왔다. 네, 그래서 이병헌이 이거 잡아야겠다. 그래서 계약을 하러 간 거죠. 네. 근데 계약을 하는데 나온 사람이 김영탁이 아닌 거예요. 김영탁이 위임장을 써준 친구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친구가 나와서 김영탁은 위임장도 있고 대리인이라고 나왔으니까 계약금이 여기다 넣은 거죠. 친구한테? 네. 그래서 친구한테 넣었으니까 김영탁은 난 돈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중개사도 나르고 친구도 잠적을 한 거죠. 그리고 돈 받아 먹은 친구. 김영탁은 근데 난 모른다. 모르죠. 근데 그 친구랑 그 돈을 쓰고 있을지 안 쓰고 있을지. 3인이 이 모세범을 공사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사에 나온 공사 당한다. 공사 당했죠. 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실제 제가 그래서 중개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고 해요. 친구가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설령 친구가 대리인으로 나와도 계약금 입금을 친구한테 한다? 이거는 중개사 입장에서도 이거 좀 사고 날 것 같은데 해서 이런 식의 중개는 거의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선 한 거고 실제로 중개사도 사기칠 마음이 있었으니까 해외로 떴겠죠. 굉장히 2시간짜리 짧은 영화에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의 문제라든지 부동산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특히 저희 채널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은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키 기자님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고 이 리뷰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안 보고 리뷰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진짜 그 한국 부동산의 어떤 민낯,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부정적인 면 그런 동시에 좀 현실적인 면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영화여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면서 참 좀 더 보이는 게 좀 많을 것 같은 영화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 기준으로 한 290만? 네, 그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 영상 보시고 N차 관람 하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00만 돌파하기 위해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영상도 좀 이제 보신 분들한테 많이 좀 입소문도 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 리뷰 마쳐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